오늘 나오실 분은 지혜의 상자 안에 무엇을 넣어두셨을까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오늘은 뭐죠? 돈이네요? 한국 돈은 아니네요. 네. 무겁습니다. 보기보다 무거워요. 네, 이게 은 덩어리고 예. 돈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돈인 거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썼던 돈이랑은 약간 다른 모습인 것 이거 같은데요. 가짜 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헬뱅크. 헬뱅크. 지옥은행. 지옥은행. 네. 아, 그런데 제가 방금 견리 사이를 말씀드렸더니 제 앞에 바로 이익을 보여주시네요. 약간 테스트인가요? 이거 네. 탐나는데. 은괴와 돈을 넣어두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뭘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럼 강연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조영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교수님께서 은괴하고 돈 이렇게 넣어두셨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에 있는 영혼들, 조상들을 위해서 땅에 있는 가족들이 보내주는 돈의 의미이고요. 이걸 이렇게 다발로 무지막지하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태워서 올려보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보기에 은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자로 황상길상이라고 써 있기도 한데 이게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던 은인데 은덩어리죠. 그래서 이제 은괴라고도 불리는데요. 중국에서는 이게 일종의 화폐이자 또 귀금속으로 동시에 같이 사용이 되는데 뒤에 보면 청나라 때 만들어져 있다라고 뒷부분에 적혀져 있고요. 이 모양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말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네, 말발굽? 맞습니다. 말발굽. 그래서 이제 마제은이라고 불리는데 마제. 그래서 이게 딱 말발굽 모양의 은 모양으로 유통이 되는 것을 오늘 이 지혜의 숲에 소개하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은과 지폐를 지혜 상자에 두셨는데 중국의 경제 이야기가 주제일까요? 동아시아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움직였던 은, 돈, 당시의 실버 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실크로드는 들어본 것 같은데 실버로드는 금시초문이네요. 동양과 서양의 무역로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실크로드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 이후에, 즉 실크로드 이후에 15에서 한 16세기, 이른바 대항해 시대 혹은 신항로 개척의 시기라고 불리는 시기부터는 실크로드보다 이 실버와 관련된 로드, 즉 실버로드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이 어떻게 무역로를 개척해 가면서 서로 분리되어 있던 지역과 나라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지구, 글로벌 만들어 나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자, 오늘 지혜의 숲은 조영원 교수님과 함께 은의 전성기 16세기 실버로드의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약 500년 전 16세기 과거로 한번 떠나볼 예정이에요. 이 16세기는 현대 무역의 기본 단위가 되기도 하고 운송 수단이기도 하는 항해, 즉 바다를 통한 운송이 열린 시기이기도 해서 이제 역사에서는 이를 뭐 예를 들어서 대항해 시대 혹은 신항로 개척의 시대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새로운 대륙이라고 또 발견되기도 했던 이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지역들이 연결이 되는데 뭘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해양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되는 국면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항해 시대의 모습은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이 있을 때까지 지속이 되어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른바 근대 초기, 얼리 모던이라고 불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 경제 세계화 시대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런 시대, 바다를 통해서 연결되는 대항해 시대를 연 곳은 어디였을까요? 아무래도 유럽이 중심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에스파냐, 스페인 또는 뭐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무역 많이 했으니까. 맞습니다. 유럽에 말씀하신 여러 나라들 시작 자체가 포르투갈, 스페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네. 당시 유럽인들은 항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거쳐서 목적지인 인도양과 중국해로 이제 나아가기를 이제 원했던 겁니다. 또 다른 항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직접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경로였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항해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이른바 해양 세계로 팽창해 나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6세기 초와 우리가 16세기 말 사이에 동아시아 역시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경제 대변혁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최전선 기지였어요. 이런 경제 대변혁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앞서 보았던 은이었습니다. 근데 은이 이 당시에 처음 발견된 건 아니었을 텐데 왜 갑자기 은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당시 무역의 형태가 지역 혹은 국내 단위를 넘어서 국제, 외국과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장거리 무역의 시대거든요. 장거리로 여행을 하고 장거리로 무역을 한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값어치는 높이 나가는 이제 그런 물건들이 필요한데 바로 귀금속이 새로운 교환 수단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금이 아니라 왜 은을 사용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은을 사용해도 되고 하지만 은보다는 금이 훨씬 더 비싸고 희귀했던 거죠. 대중화되는 화폐로서는 금보다는 은이 더 활용 가치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성질이 대부분 비슷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더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은이 당시의 세계적인 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500년 전에 달러와도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즉 교환의 가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자체로 너무 귀금속이었기 때문에 목걸이라든가 이런 장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